촌스럽고 교양도 없고 이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정말 창피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장에서 생선 팔던 집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숨쉬듯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급기야 남편마저 등을 돌리자 며느리는 말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을 나섰죠. 그렇게 싫으시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후회하실 텐데 그때는 이미 늦을 거예요. 과연 이 며느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쫓아낸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울 강남의 한 고풍스러운 저택.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거실에 58세의 강인숙 여사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며느리 박선영을 향하고 있었죠. 마치 매가 먹이를 노리듯 그녀의 눈빛은 한순간도 선영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가난한 집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우리 태준이에게 얼마나 부족한 며느리인지 아니? 강인숙 여사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대형 건축사무소 대표인 인숙 여사는 차가운 지성과 함께 뿌리 깊은 계급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오직 돈과 출신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잣대였습니다. 30세의 선영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벌써 3년째 매일같이 반복되는 모욕적인 말들이었죠. 선영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접시를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릇 하나를 닦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의 독설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모욕이 심했습니다. 아침에 인숙 여사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다 깎였어. 친구들이 내 며느리가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어. 촌스럽고 교양도 없고 이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정말 창피해. 인숙 여사는 찻잔을 들고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불량품을 감별하듯 그녀의 시선은 차갑고 경멸에 가득 차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최태준이 퇴근 후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엄마, 선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태준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잘못한 게 뭐냐고? 아들아, 너는 정말 답답하다. 네 아내가 어디서 나고 자란 사람인지 잊었니? 시장에서 생선 팔던 집 딸이야.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여서 우리 집안이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지 몰라. 강인숙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연민도 없었죠. 더 기가 막힌 건 남편 태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그 순간 선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가 닫고 있던 그릇이 부딪히며 쨍 하는 소리가 났죠.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들자 선영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실망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아니,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처럼 말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은 바뀌지 않아.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던 집안에서 자라난 게 뭘 알겠니? 인숙 여사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선영은 그 말에 부모님에 대한 모독을 들으니 참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3년간 익숙해진 인내심으로 겨우 참았습니다. 친구들의 수군거림과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인숙 여사의 모욕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아들아, 이제 정말 한계야. 나는 더 이상 이 애를
우리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영의 얼굴에 묘한 평온함이 스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온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네요. 선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평소의 기죽은 며느리 모습이 아니었죠. 뭐라고? 인숙 여사가 눈을 크게 뜨며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며느리의 반응에 당황한 듯 했죠. 제가 이 집에 있는 것이 그렇게 싫으시다면 나가겠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이 더 놀랐습니다. 너 진짜야? 태준이 물었고 선영은 확고하게 답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3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지쳤어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여행용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태준은 서랍에서 미리 작성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선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작성해 둔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잖아. 서로에게 좋은 일이야. 선영은 놀라지도 않고 예상했다는 듯 미소 지으며 펜을 꺼내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이제 자유네요. 태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어디 가서 뭘 하든 상관없어. 우리 집안과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후회는 말아라. 인숙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회요? 전 안 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영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에 남은 인숙 여사와 태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아, 마지막에 선영이 표정 봤어? 뭔가 이상하지 않았니? 인숙 여사는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때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이사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내일 아침 첫 임원회의에서 보고받겠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전에 없던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영이 집을 나간 지 한 달 후였습니다. 태준의 건축사무소에 초대형 프로젝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준아, 이번에 우리 사무소에 엄청난 기회가 왔어. 한길건설과의 5천억 원 규모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라고. 소장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따내면 자신의 커리어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 확신하며 태준의 눈도 반짝였죠. 태준은 이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팀원들과 밤낮으로 매달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예상 질문과 답변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길건설 측 담당자가 최근 임명된 신임 이사라는 소문만 있을 뿐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죠. 젊은 여자 임원이라는데 상당히 까다롭대. 해외 유학파 출신이라나? 동료들이 수군거렸지만 태준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정도 준비했으면 못 따낼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드디어 미팅 당일. 태준은 심호흡을 하며 한길건설 본사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심장은 긴장과 기대로 쿵쾅거렸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우아한 슈트를 차려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묶어올린 머리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녀는 차분한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길건설 이사 박선영입니다. 태준의 눈은 흔들렸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은 분명 며칠 전 자신이 내쫓은 전부인 선영이었습니다. 태준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말을 잃고 더듬거렸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선영은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 때문이죠. 전 남편. 제가 이 회사에 이사로 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전에 없던 차가운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선영에게 건네받은 명함을 보았습니다. 박선영 한길건설 이사라고 적힌 글자가 그의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생선 팔던 집딸이라고? 태준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제 어머니는 실제로 시장에서 생선을 파셨죠? 하지만 그건 제가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였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태준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인데? 태준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길건설 창업주이신 박 회장님이요. 제 친할아버지시죠? 3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살아보라는 할아버지의 과제를 수행했던 것뿐이에요. 선영의 마지막 말에 태준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가난한 며느리가 사실은 수천억 원대 대기업이 후계자였던 것입니다. 태준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팅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태준은 충격과 당혹감에 프레젠테이션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동안 완벽하게 준비했던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5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선영은 그런 태준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단 한 점의 동요도 없었죠.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사업적인 관계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약권은 검토 후에 연락드리죠. 선영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미팅을 마무리했습니다. 태준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차가운 회의실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죠. 며칠 후 태준의 건축사무소에 한길건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계약은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태준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주요 클라이언트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태준의 사무소와 거래하던 모든 대기업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영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업계에 태준의 건축사무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흘렸죠. 개인적인 감정을 업무에 끌어들이고 클라이언트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곳. 선영의 한마디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태준의 사무소를 덮쳤습니다. 결국 태준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사무소는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뒤늦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 강인숙 여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명성과 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태준과 인숙 여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선영을 찾아갔습니다. 한길건설 본사 로비에서 선영을 기다리다 그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죠. 선영아,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이 계약만은. 인숙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들을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사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들이 저에게 했던 모욕과 멸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죠.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오직 냉정한 복수심만이 담겨 있었죠. 당신들이 제게 했던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을 저는 잊지 않았어요. 이제야 제가 받은 고통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에요. 그들의 절박한 외침에도 선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당신들과 저는 이제 사업상 관계일 뿐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인숙 여사와 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오직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했죠.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전 인숙 여사와 태준에게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온 선영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선영은 이제 한길건설의 부회장이라는 명함을 들고 다녔습니다. 낡은 원피스에 칙칙한 단발머리를 하고 시댁의 눈칫밥을 먹던 그녀는 사라지고 대신 세련된 샤넬 정장에 우아한 보브컷을 한 그야말로 퀸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0층 높이의 부회장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 숲, 강물처럼 흐르는 자동차 행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시야 아래 있었습니다.
과거 시댁의 거실 창문으로 보이던 그 초라한 풍경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높이였죠. 그때는 그저 밟히고 억눌려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선영아, 내가 사는 곳은 바닥이지만 너의 그릇은 하늘보다 넓단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시각 인숙 여사와 태준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호의호식하며 살던 그들은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선영의 아버지, 즉 한길건설의 회장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는 병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선영이 쫓겨나자마자 병세가 기적적으로 호전되어 회사를 다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숙 여사와 태준에게 회장이 죽었다는 가짜 소문을 흘려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복수를 준비했죠. 모든 재산을 차압당하고 그토록 경멸했던 시장통의 허름한 방 한 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숙 여사의 손에는 값비싼 명품 가방 대신 달코해진 시장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녀가 그렇게 무시했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우리가 대체 뭘 잘못한 건데. 그녀의 입에서는 후회와 탄식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태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준이 운영하던 건축사무소가 부도난 후 그는 그 어떤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직접 업계에 소문을 퍼뜨린 탓이었습니다. 한길건설 사위였다고? 그 친구 성격이 영 별로라던데. 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그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결국 태준은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초라하게 일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기회를 걷어찼는지. 그러던 어느 날 한길건설의 신임 부회장 임명식이 열렸고 그 현장은 모든 언론 매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TV에서는 연신 속보를 내보냈고 인숙 여사와 태준이 살고 있는 낡은 방 안의 작은 TV에서도 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선영은 당당하고 우아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아픔 대신 오직 자신감과 확신만이 가득했죠. 저는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나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인격과 노력에 있다고 믿습니다. 가난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가난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인숙 여사와 태준에게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인숙 여사는 낡은 TV 앞에서 넋을 잃었고 태준은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선영이 말하는 가르침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회장이 왜 태준과 인숙 여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 침묵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찬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었습니다. 결국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이루어내는 것임을 선영은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선영은 부회장 자리에 앉아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한길건설을 단순한 건설사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기업으로 키워나갔습니다. 빈민가에 무료로 집을 지어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건설업계의 성녀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태준과 인숙 여사는 여전히 시장통에서 비참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선영의 기사를 보며 후회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물며 선영이 건설한 보육원 개원식에 인숙 여사가 무릎을 꿇고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용서는 스스로에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결국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무리 화려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 내면이 텅 비어 있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던 사람들에게 최후를 보여준 박선영의 복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